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거는 아무래도 이 자격증을 받고 나면 어떻게 커리어가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이실 텐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의 커리어가 어땠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네트워킹 어떻게 해오셨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들 보시면 기존 이제 국내 로펌 변호사이시면서도 변호사들이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있으니까 미국 변호사까지 따면 아무래도 로펌 안에서도 입지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끝나고 같이 뭐 지하철 타러 가거나 하면서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지금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로펌에서 일하시면 굉장히 바쁘신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오셔서 여기서 수업을 듣고 가시거든요. 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은 없으시지만 기업 법무팀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우는 변호사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에서 약간 불합리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글로벌 업무를 하면서 법을 좀 더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직접 따고 나면 글로벌 업계로 이제 진출하시고 지사가 아닌 본사로 바로 취업한 기회도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자의 여태까지 어떤 또 산업군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만 따기만 하면 뭐 바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동안 해오신 거에 따라서 기회는 확실히 넓어진다라는 걸 이제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넥스트젠 시험이 곧 도입이 될 거라서 DC 같은 경우 2028년 여기 보시면 2월 시험부터 도입이 될 거거든요. 뭐 시간은 짧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틀 거의 종일 시험 보는 거에 비해서 하루 반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라서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 알고 푸셔야지 합격을 하긴 하지만 이제는 뭐 실무 중심으로 바뀐다고도 하고 사지선다가 아니 뭐 오지선다 육지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찍는 걸로는 어려울 수가 있다.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냥 미국 변호사 시험 정도로만 아신 분이 계실 텐데, 객관식 시험 200문제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에세이 6문제 30분씩 6문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라고 해서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거든요. 그거는 변호사 업무 간접 경험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니어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이제 주니어 그 어소시에이시라고 생각하고 과제를 주면 그거에 맞춰서 지시에 맞춰서 시간 내에 답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메모를 작성하라고 하면 메모 작성하시면 되고, 편지 쓰라고 하면 편지 쓰면 되고, 법안을 내라 그러면 그걸 내면 돼요. 그거는 이제 형식이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많이 알려져 있고 기존의 기출 문제들도 나와 있어서 그것들을 열심히 푸시면 통과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시험은 많이 익숙한데 넥스트젠은 이럴 것이다 라고만 하고 뭐 샘플 문제가 NCB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번 7월에 시험 이제 첫 시험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되게 NCB에서 시험을 그렇게 한번 내면 바로 그대로 확정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푸는 걸 보고 어느 정도 합격을 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난이도 조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없던 과목이 시빌 프로시저가 바시험 과목이 아니었다가 바시험 과목으로 되면서 난이도가 처음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막 어려웠다가 또 일부 내용만 나왔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안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젠도 한동안은 조금 그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젠을 뭐 하기로 한 이유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변호사 시험하고 실제 변호사 업무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실무에 가깝게 하겠다. 그래서 그 리걸 라이팅 능력 이런 것도 보고 또 이런 분석력 이런 것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샘플 문제를 보면 사실은 지금 객관식 문제랑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질문의 형태만 변호사로서 고객한테 어떻게 조언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는 있고,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그렇지 기본적으로 룰을 잘 알고 그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가 쌓이고 그래야 저희가 확실히 알고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UB에서 넥스트젠으로 가는 거는 지금 주마다 조금씩 다른 일정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는 넥스트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는 원래대로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비교 분석을 하자면 UB
과목들, 그 핵심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과목도 더 줄이고 대신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겠다는 쪽이고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이긴 한데 이제 뭐 사지선다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일 수도 있는 부분, 그것도 바뀌고요. 시험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틀 동안 하거든요. 첫날 에세이를 6시간, 오전 3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갖고 나서 오후 3시간, 그 다음날 객관식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폭 줄여서 하루 하고 반나절 9시간 정도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수 체계도 지금 같은 경우는 MB가 50% 전체 비중이, 그 다음에 ME 에세이 파트가 25%인가 그렇고 PT 파트, MPT 파트가 25%.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면 객관식이 한 49%에서 40문제인가 이렇게로 바뀌어요. 지금 200문제에서 아마 40문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에세이 파트가 21%. 그리고 퍼포먼스 테스트 비슷한 그쪽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한 30% 정도 그렇게 배점 기준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확 줄어드는 대신 아마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다 더 변호사 역량에 초점 맞춘 그런 방식으로 내겠다는 게 NCB의 취지라서 이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제 유형 다양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지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오지선다, 육지선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섞여서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40문제가 어떤 식으로 섞여 나올지. 지금의 에세이와 비슷한 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 개요는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 보기 위한 자격을 얻으시려면 캘리포니아바 같은 경우는 한국 변호사거나 하신 분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DC바 같은 경우는 학점이 바시험 과목으로 26학점 이상 취득하시면 합점 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 법학사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따라서 캘리포니아나 주로 워싱턴 DC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직군에 있으신 분들이 5년 이상 경력 가지면 보실 수 있는데 일리노이주 반은 많이들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합격 점수도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DC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뉴욕주는 사실 이제 외국 프로그램 통해서는 자격을 얻으실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LLM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다른 변호사 뭐 자격증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뉴욕바는 고려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캘리포니아바나 DC바 이쪽 생각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MB 파트가 이제 객관식이고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문제인데 이 중에서 175문제만 채점이 되고요. 25문제는 그냥 더미 퀘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비슷한 시험을 내서 하려고 프리테스트용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은 7과목입니다. 헌법, 계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민사소송 절차법, 이제 제3법, 그다음에 불법행위법, 토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리미널로하고 프로시저는 내용은 조금 많은데요. 두 개 합쳐서 다른 과목과 비슷한 비중으로 문제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과목당 한 25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제 많거나 조금 적거나 하기도 하지만 대략 25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포먼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DC바 같은 경우는 이게 비중이 조금 높아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3시간 주고 두 문제를 풀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두 문제 중에 하나가 형식이 이제 낯설거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익숙한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반씩 해야 맞는데 한 문제에 2시간이나 2시간 반을 투자하고 나머지에 1시간이나 30분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그러면 합격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PT는 골고루 여기서 요구하는 만큼 거기서 지시한 만큼을 다 완수를 하셔야만 그러니까 완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라서 뭐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 때문에 또 캘바를 더 추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캘바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라서. 근데 그만큼 또 점수 비중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문제라서 좋긴 한데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쓰다 말면 점수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예전에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안배 잘 못해서 완료를 못해서 막 열심히 쓰다가 앞부분에 너무 힘을 주다가 이제 끝에 부분에 결론을 못 내려서 점수 못 받아서 이제 합격 못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미리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PT 공부는 사실 법 내용을 알 필요는 없는데 형식이 좀 독특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캘리포니아 에세이 같은 경우는 과목당 한 문제당 1시간씩 시간이 주어져요. 아까 DC반은 한
한 문제당 30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읽고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꼭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쓰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쓰시면 그것도 합격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캘리포니아 한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이슈를 적으셔야 돼요. 요 캘바 불합격하신 분 그 에세이 문제 그 푸신 걸 봤는데 그 뭔가 미스를 조금 하셨더니 포인트 이슈나 이슈 스파팅 그거 몇 개 못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점수가 깎여가지고 합격이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캘바는 이제 많이 쓰셔야 됩니다. 1시간이 주어진 대신 많이 쓰셔야 된다. 에미 요 파트 30분뿐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 읽고 나면 10분이 그냥 지나가요. 문제 읽으시고 이렇게 써야지 생각하시면 사실 10분에서 15분이 흘러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A4지 싱글 스페이스로 한 장은 쓰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 양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바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자판으로 작성을 하실 텐데 뭐 복사해서 붙이더라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작성할지가 대략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그걸 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합격을 위해서는 20년어치 풀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이제 난 시간이 좀 없다, 저 자신 있다 그러시면 한 10년 정도 푸시는데 그러니까 5년 기출문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5년을 보셔야 이런 추세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아실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빨리 잘 쓸 수 있는지 연습하신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과거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셔서 최근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남기시고 그 막판에 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MPRE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동안 시험 보시는데요. 50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점이 150점이에요. 100점 만점이 아니고 150점 만점이고 근데 아마 DC바 MPRE 합격 기준이 76점인가 그렇거든요. 바시험도 그렇고 MPRE도 이제 어느 정도 63% 이상 맞추셔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MPRE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 잠깐 보게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선착순도 아니고 운이 좋으신 분들만 한국에서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코로나 그거 끝나고는 다시 한국에서 볼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괌이나 사이판인데 3월, 8월, 11월에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취소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고 취소 자리가 나는지 보신 후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보시는 게 좋아요. 하와이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도 가려면 멀고 난기류도 심하고 해서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MPRE는 바시험 전에 보셔도 되고 바시험 합격하신 후에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은 바시험 보기 전에 합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이제 해놓고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PR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후에 보시면 아무래도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먼저 MPRE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고 하는 것을 마음이 편한 측면에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바시험 다 합격했는데 변호사 선서를 못하는 게 MPRE 시험이 남아서면 그것도 이제 남은 숙제 하려면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귀찮을 수 있으니까 아무 부담 없을 때 초기에 시험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PT 문제에서도 변호사 윤리 문제가 잘 나와요. 물론 이제 법을 알고 있느냐를 묻지는 않는데 거기에 익숙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PT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MPRE 공부는 미리 하시고 합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변호사 시험 기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세이 파트가 먼저 치러집니다. 데이 1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가 데이 2. 지금은 이제 거의 날짜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2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합격률은 7월이 높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문제가 쉬워서는 아니고요. JD들이 시험 보는 때가 7월이에요. 그래서 합격자가 높고요. 7월 합격률이 한 70%, 80% 이렇게 되고 2월 합격률은 한 50%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건 난이도 문제는 아니고 이제 어떤 분들이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제 3시간 동안 문제를 푸시고 간단히 식사하신 후에 오후에 에세이 2문제, CPT, 그 캘리포니아 퍼포먼스 테스트 보시면 되고 다음날 객관식 문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전에 MBA 100문제, 그 다음에 오후에 100문제. UB 그러니까 DC바를 보신다면 MPT 문제를 이제 오전에 2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2개를 다 주고 3시간을 주기 때문에 시간 내에 2개를 다 하셔야 돼요. 한 문제에 너무 시간 많이 투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개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제대로 풀지도 않고 왔다 갔다 문제만 보고 마음 급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에세이 6문제 푸시는데 한 문제당 30분 투여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꺼번에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한 문제에 45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버리시면 다른 문제를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간단히 쓸 만한 그런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서브 문제를 많이 내요.
하나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써야 되는 답이 서브 이슈가 뭐 4개로 나뉜다든가, 보통 적어야 2개 서브 이슈가, 아니면 3개, 4개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쓴다고 생각하면 문제 읽고 쓰고 하는데 30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쓰면 안 되고, 거기서 질문 한 것만 쓰고, 또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얘기하지 마라, 논의하지 마라. 그거는 다 빼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제일 핵심이고요. MBA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한 1분 48초 이 정도 시간뿐이 안 주어져요. 근데 이제 지문이 긴 문제가 있고요, 짧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번에 한 번 읽어서 모르겠다, 자 그러면 그냥 스킵하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푸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한 문제당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시험 준비가 덜 됐을 때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충분히 몇 달 동안 연습하시면 그 실제 시험에 닥쳐서는 1분 뭐 내에 푸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사실은 2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지문이 긴 문제들이 있고요. 뭐 헌법이라든가 재산법 문제 길 수 있거든요. 반면에 계약법 이런 것들은 짧기도 해요. 근데 짧다고 쉽지도 않고요, 길다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분 48초,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연습을, 그리고 정확도 높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많이 푸시는 게 필요해요. 저희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론도 알려드리고 문제풀이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별도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잠깐 시험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그 외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은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질문 중에 뭐 변호사 변신은 보셨는데 아직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신지 계신 것 같은데,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보실 수 있겠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월인가는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7월에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한다는 걸로 봐서는 온라인을 계속 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면 캘바가 굉장한 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미국에 가서 시험 보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시차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호텔비라든가 그 비행기표 값도 그렇고요. 보통 저희 학생들도 보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이제 컨디션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실 때는 막 비즈니스 끊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프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겨울철에 갔다가 미국 날씨가 가끔 눈폭풍 이런 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항에서 노숙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공항에서 노숙 잘못하셔가지고 감기 몸살 걸리셔서 어려움 겪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합격은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겨울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비행기 이런 것들은 스케줄이나 이런 거 날씨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한국에서 볼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국에서 보는 거의 단점은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이제 어두운 데서 혼자 그 시험을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온라인으로 할 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호텔 따로 잡아서 시험 보신 분들도 계셨고, 또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이게 네트워크가 안정화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네트워크 꺼질까봐 전전긍긍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에세이 5문항하고 PT, 그다음에 MBA는 똑같고요. 객관식 문제는 NCB에서 내니까 똑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총점 2000점 만점에 1390점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7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예요. DC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대략적으로 푸셨을 때 한 70% 이상 나 정답을 맞춘다 그러시면 대략 합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습 문제로 그렇게 하시면 실제 시험 문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도로 나옵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싶어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너무 문제에 익숙하지 않게 좀 새로운 문제를 남겨두시고, 내가 막판에 몇 점이 나오냐, 정답률이 몇 %인가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내가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문제는 좀 남겨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캘리포니아 바 exam 요거 보시면 에세이 문제가 어느 과목에서 나왔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본 과목이라고 하는 거, 보통 7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아까 토츠, 컨트랙트, 컨너 요런 파트, 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5문제 중에 한 3문제는 저 기본 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MBA 과목이라고 하는 기초 과목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셔야 돼요. 룰도 잘 알고. 에세이에도 나오고 객관식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에이전시 요 과목은 MBA랑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Wills and Trust 이것도 나오고, Community Property라고 해서 미국의 한 10개 주 정도는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반반 요 정도 요렇게 해서
패밀리로에서는 이제 다양한 걸 다루는데 이혼이라든가 뭐 자녀 양육, 그다음에 재산 분할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는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주로 이제 부부 공동 재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 그 문제는 보시면 가끔씩 나오고요. 레메디스 같은 경우는 법적 구제책이니까 다른 문제랑 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톨츠랑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5문제라고 하는데 그 기출 보시면 뭐 6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다른 문제하고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맨 밑에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는 항상 나옵니다. 변호사 윤리 과목은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캘리포니아 봐 보시려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MPRE 준비하시고 캘바에도 활용하시면 그게 가장 좋겠죠. 지금 뭐 C 곱하기 2 돼 있는 거 보시면 그 해에는 그 문제가 2번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에비던스가 2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하고 섞여서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에비던스 문제가 2번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목이 한 문제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랑 섞여서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이슈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쓰시는 MPT 요거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 시험 보시면 되고 수요일에는 MBE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원래 이제 문제를 캐플란한테 출제하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그 캐플란이 또 뭔가 철수한다라고 해서 아마 다시 NCB에서 하는 건지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 같은 경우는 총점 기준이 400점인데 266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부분 합격도 있고 더 DC바가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분 합격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넥스트 젠으로 바뀌는 와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뀌기 전에 이제 가급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마그제미네이션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과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 과목 토치, 컨트랙트, 컨러, 크림로, 뭐 크림프로, 시빌프로, 에비던스, 프로퍼티 요게 에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6문제 중에 5문제가 저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3문제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는 계속 4-5문제가 저기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본 과목을 충실히 하셔서 룰을 잘 익히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 어두운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목이 이보다도 더 많았는데 점점 줄이더니 이제 넥스트 젠이 되면 저 문제를 안 내겠다라고 해서요. 지금 윌즈 앤 트러스트도 바뀌는 제도 하에서 부분적으로만 일부 내겠다라고 했고 패밀리 로도 축소해서 내고 2028년 다시 문제로 내겠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어떻게 바뀌고 추가가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단촐해지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은 뭐 21%인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 서술형 파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올지 복합형으로 낸다라고 하거든요. 실제 그 문제가 좀 기출 문제가 나와야 이거 어떻게 대비할지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샘플 문제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신 시험 동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2025년 시험 이제 리모트 exam 가능했었는데 2025년 7월은 그냥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뭐 구제해줘야 된다 난리를 쳤었는데 그거는 흐지부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2026년 7월 시험은 리모트 exam 시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7월 이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이제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리모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B 파트를 보시면 2026년 7월부터 ME 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BA 그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법, 뭐 회사법, 그 에이전시법 요거 관련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남아 있고요. 나머지 뭐 시큐리티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는데 일부 포함이 될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만 나왔어요. 패밀리 로는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도입 시기는 여러분들한테는 DC가 가장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2028년 2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언제 자격을 얻어서 시험 보실 수 있는지 따져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전략 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그 기본 과목들 아까 말씀드린 그 보통 7법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룰을 그냥 샅샅이 좀 달달 외우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길게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단기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럼 보통 얼마 동안 준비해야 되느냐? 합격자들한테 보통 물어보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장 다니면서는 한 1년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본인은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하십니다. 단기간에 하는 건 맞긴 한데 풀타임 직장인으로서 준비하시기에는 6개월은 조금 짧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막판에 뭐 휴직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좋긴 해요. 합격자분들 중에
그 기간을 잘 비우셔서 뭐 이직을 하시거나 이럴 때 한두 달 비우셔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고 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아니면 육아휴직, 활용할 수 있는 휴직 활용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난 그거 어렵다 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 갓 태어난 아기도 있는데 회사 앞에 방 얻어서 공부하시고 새벽에 그냥 일반 독서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24시간 하는 그런 독서실 가셔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500시간 이상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계산을 해보세요. 500시간을 내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걸 너무 길게 늘어뜨리면 좀 곤란하고요. 뒤쪽에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직전에 몰아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룰을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에세이의 룰을 바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룰들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풀 때도 룰을 적용해서 푸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이 달라지면 정답이 갈리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내가 어느 함정이 가장 잘 빠지는지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세이는 꾸준히, PT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간 재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건 조금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이거를 시간을 뭐 3시간을 따로 빼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냥 1시간이라도 1시간에 내가 몇 문제 풀 수 있는지 풀 수 있는 문제 다 푸신 후에 채점하시고 내가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이거 파악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문제 푸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걸 추천을 드릴게요. 문제 접근법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과목 배우시고 문제 푸시면서 내가 이걸 왜 자꾸 틀리는가, 왜 이거는 어떻게 맞았지, 이런 거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또 익숙하고 잘하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거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방법만 강구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그냥 수업 잘 따라가시고 룰 열심히 틈틈이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아까 보시면 평일 1-2시간 집중 학습 확보, 이것도 사실은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보면 오셔서 10시부터 한 2시까지 공부하시고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걸 1년 내내는 못하죠. 막판에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통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말에 좀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많이 하셔서 복습하고 문제풀이 중요합니다. 제1이들도 2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를 하라고 해요. 시간이 많고 이제 일이 없어도 8시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또 다 나이도 들었는데 이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6시간 공부하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2달 동안 6시간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 내가 너무 과하게 공부했나 쉽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지 그걸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이러면은 다시 공부할 기운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워낙 가서 그 시험 보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는 이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몇 달 뒤에 이제 불합격 됐다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다 쉽게들 또 옆에서들 미국 변호사 시험 쉽대 뭐 웬만하면 합격한데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 굉장히 기운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과하다 싶게 공부를 하셔서 시험 보러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영어가 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합격자들 중에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PT 시험을 잘 보세요. 영어가 쉬우니까 그걸 잘 하시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해도 룰을 잘 모르면 객관식 문제나 에세이 잘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뭐 아주 크리티컬하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따로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또 영어 학원 다니시고 뭐 타임즈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만 쓰는 영어들이 따로 있어요. 법률 용어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미국인들도 단어들은 익숙하지 않다라고들 하거든요. 지금 법 공부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법 용어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익숙해지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습관화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락 작성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는 에세이 작성하는데 저대로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대로 작성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먼저 쓰시고 룰 쓰시고 그걸 적용해서 결론 내시면 되는데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 쓰라고 하면 그렇게 안 쓰세요. 저거는 그냥 계속 습관화하시고 모범 답안도 나와 있거든요. 기출문제에. 그것대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처음 습관을 잘 들이지 않으면 불필요한 룰 많이 적으시거나 그 애플리케이션 파트는 굉장히 적게 적으시고 결론도 제대로 안 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 작성법은 처음부터
그 기출문제 보시면 어떤 경우에 어떤 점수를 받는지 대략적으로 점수 배분이나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꼭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는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그 수능이라든가 학력고사 이런 거 겪으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그때도 오답 노트 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트를 따로 작성을 안 하시더라도 내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그거는 확인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구글 하거나 뭐 이러면 또 남들이 이거 작성해 놓은 것도 꽤 많아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채점자가 원하는 답안 작성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